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책여행 작가 신경진입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어제 이렇게 이어서 에세이, 줄리안 반스의 에세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1, 2편을 제가 영상을 찍고 생각한 건데 오늘 마지막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두 편의 영상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체계적 있다.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나는 서머시 모험의 소설을 꽤 많이 읽었다. 나는 그의 명쾌한 염세관, 단편과 장편을 아우르는 지형성을 존경했다. 작가들의 작가로 등장하시는 분이 서머시 모험입니다. 소설을 쓰면서 특히나 젊은 시절에 청년 작가들이 가장 많이 매료되는 작가가 서머시 모험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는데 모험의 소설을 읽으면 빨려듭니다. 흡입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내가 별 관심 없는 주제도 이 작가의 소설로 읽으면 그냥 소설을 계속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인 거죠. 그래서 서머시 모험의 소설 읽으면 역시 이분은 타고났다. 천재구나. 천재 작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요령이 좀 생기고 소설에 좀 눈을 뜨면 서머시 모험이 약간 시시해지는 경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아마도 줄리안 반스가 20대 초반이라고 한정 지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또 보시죠. 잠언 둘, 앞에 건 제가 뺐고 서머시 모험이 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움이란 따분한 것. 인생의 크나큰 비극은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잠언 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따분한 것.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왠지 멋있죠? 인생의 크나큰 비극은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에 매료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의 노년, 서머시 모험의 노년입니다. 그의 노년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모든 것이 앙심, 멍키 글랜드, 저기에 찬 유서, 작성으로 점철돼 있었다. 그의 육신은 정력과 정력 속으로 잠겨 들어가면서 심장은 더욱 딱딱해지고 정신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날이 공허한 부자로 전락했다. 자, 서머시 모험은 노년이 되면서 앙심에 차 있었다. 세상에 대한 복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 이거야 뭐 노인들의 약간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멍키 글랜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걸 제가 살펴보니까 1920년대에 한 러시아 의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원숭이의 고환을 사람의 몸, 남자의 몸이겠죠? 거기에 이식을 하면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서머시 모험이 집착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젊은이의 피를 공급하면 젊어질 수 있다.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논란이죠.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이런 논의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화와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이라 그럴까요? 이건 사그러들지 않을 테니까요. 자, 아무튼 이러면서 젊은 시절 소설을 써서
소설과 연극으로 큰 돈을 벌었던 슈퍼스타 작가인 서머신 모험의 삶은 대단히 공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가져온, 그리고 앞에 다가온 죽음이 이 위대한 작가의 노년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공허하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줄리안 반스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또 다른 비극은 우리가 제때에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닐까? 어쩌면 이건 현대에 우리가 인간이 더 의학의 발달 때문에 생명 연장이 이어지는 것, 오히려 옛사람들처럼 빠른 시기에 죽는 게 더 옳은 것 아닐까? 이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노년의 서머신 모험입니다. 꽤 오래 사셨습니다. 19세기 말 1878년? 87년?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 태어나셨고 60년대에도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60년대 그 히피 문화가 들 때 쓴 소설 면도날이 기억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서머신 모험의 대표작, 인간의 굴레도 있지만 대표작은 이 작품이 아닐까? 달과 유펜스입니다. 미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시리즈의 표지에 누가 보이시죠? 그 유명한 고갱입니다. 그래서 달과 유펜스라는 이 소설은 고갱을 모델로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트릭랜드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 남자가 영국의 런던의 한 증권회사에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모든 일을 때려치우고 직장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파리로 날아가 버립니다. 나는 이제부터 화가가 되겠다. 고갱의 삶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 스트링랜드라는 한 예술가의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스트링랜드가 특히 말년에 타히티 섬으로 가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이게 고갱과 똑같죠. 또 고갱의 삶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는 재미가 있는 소설입니다. 다음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참 매정해.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 겸손하게 살아야지. 조용하게 사는 게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해. 자, 요 문장을 딱 읽으시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역시 앞에 힌트를 드렸던 고갱의 그림.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 요 부분, 이 작품이 떠오르셔야 된다. 화면을 3분할해서 보셔야 됩니다. 왼쪽으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가면서 요 작품의 제목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요 부분을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대단히 큰 대작이고요. 큰 그림입니다. 고갱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 고민에 휩싸이게 되죠. 자, 나는 몇 년 전 알퐁스 도데가 매독이 3기로 전이되면서 결국 죽으리라는 깨달음과 함께 쓰기 시작했었던 비망록을 번역했다. 자, 알퐁스 도데의 지난 영상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별이라는 아름다운 단편으로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쓴 프랑스 소설가이죠. 근데 이 작가가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이 시기에 매독으로 걸린 작가들, 화가들, 음악가들 너무 많아서 나열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안녕히 나의 아내, 자식, 가족이요. 내 마음에 간직한 것들이요.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덧붙인다.
안녕히 나 자신이여 날 아껴주었으나 이제는 너무도 흐릿하고 너무도 희미해진 존재예요. 죽음이 다가옴을 직감한 알퐁스 도데가 가족과 아내와 이별하고 또 자기 자신과의 이별도 하는 것을 쓴 문장입니다. 안타깝죠? 알폰스 도데의 별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에는 교과서에서 나왔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작품이죠. 양치기 소년과 한 부잣집 소녀의 하룻밤에 이루어진 기적적인 사랑,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론. 아름다운 소설입니다. 알폰스 도데의 거의 말년의 모습이고요. 도데는 오직 결혼, 가정, 질서정연한 생활이라는 견고한 가치만이 프랑스 수도 파리를 오염시킨 실패자 패거리로부터 청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지금 줄리안 반스가 알폰스 도데의 문학관 뭐 이런 것들을 돌려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대단히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결혼과 가정, 질서정연한 생활이 이 수도의 파리를 오염시키고 있는 이 타락한 아티스트들, 작가들,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청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어쩌면 이 실패자 중에 뭐 보들레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데카당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미스터 무의미, 미스터 미닝리스 재미있는 이야기죠. 누구일까요? 과학자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지목했다. 이분입니다. 리차드 도킨스.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왜 무의미하냐? 과학자죠. 보시겠습니다. 다윈이즘. 자, 생물학자인 도킨스. 당연히 다윈. 진화론이죠. 다윈이즘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줬다면 야속한 일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애도를 표하거나 위로해줄 의무가 없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상큼하니 따스한 감정을 불어넣을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이라면 사실이려니 하고 짊어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좀 글을 지금 자연스럽게 못 읽고 있죠. 아침에 피곤하기도 하지만 약간 미안한 이야기긴 하지만 이 에세이를 번역하신 분의 글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자연스럽지 못해서 읽어가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깔끔하게 못했다? 이런 불안이 좀 남는 그런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시 우리 본문 속에 들어가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우주는 우리에게 애도를 표하거나 위로해줄 의무가 없다. 고갱의 그림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인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 질문인데, 요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종교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는 아직도 그걸 주장하고 있죠. 자신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사실 현대는 이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을 과학에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 빅뱅으로부터 비롯된 우연한 힘에 의해서 그 부스러기죠. 그 에너지의 분출, 거대한 에너지의 분출에 우연히 생겨난 유기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천체 물리학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다. 이걸 생물학이 이야기하고 있고,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meaningless라는 뜻입니다. 허무하다. 인간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현대에도.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이 큰 주제를 지금 줄리안 반스가 이 에세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옳거니 개소리 말고 죽으라는 것이, 물론 도킨스는 자신의 주장 안에서 옳다. 생물학적, 과학적 주장 안에서 옳다. 그러나 로베스피에르도 옳았다. 이성주의자인 로베스피에르. 물론 나중에 이상한 형태로 옮아갔지만, 자, 무신론은 귀족적이다. 도킨스도 그렇고 로베스피에르도 그렇고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죠. 이걸 이제 귀족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약간 지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지금 돌려서 이 줄리안 반스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891년 알퐁스 도데와 에드몽 공크루는 아침 산책에 나섰고, 이 위대한 두 작가가 내세의 희박한 관행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에드몽은 이미 죽은 사랑하는 형 쥘 공크루를 간절히 보고 싶어 했음에도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완전히 절멸하며 하루살이보다 2, 3일 더 살다가는 덧없는 생물이라고 확신에 맞지 않았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냥 하루살이보다 조금 더 살다가는 덧없는 생물이다. 지금 도킨스의 미스터 무의미와 같은 이야기죠. 자, 이 두 작가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즉, 신이 존재한데도 신이 두 번째, 다시 말해 죽음 이후의 삶을 인류의 모든 일원 한 명 한 명에게 줄 거라는 기대는 신에게 말도 안 되게 방대한 부귀 업무를 부과한다는 결론이었다. 작가들 다음은 논이죠. 우리가 죽고 어떻게 될까 따져보니까, 자, 신이 있다면 사후 세계를 준비해야 되죠. 특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줘야 되고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 거죠. 지옥은 또 9단계인가 뭐 있죠. 천국도 여러 단계가 있고 연옥도 있고 아주 복잡합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이 장부 업무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결론은 그런 건 없을 것이다. 이런 유머러스한 결론입니다. 자, 작가가 되기 전에 수련의였던 서머시몬. 서머시몬은 의대 출신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이제 문학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서머시몬은 평온히 죽는 환자들과 비참하게 죽는 환자 모두를 보았다. 수련의였으니까. 그러면서 서머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그들의 정신이 영원히 살 것임을 암시하는 어떤 징후도 본 적이 없다. 그들은 개가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다. 인간은 개가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다. 하루살이 앞에서는, 여기서는 개입니다. 지금 선배 작가들 이야기를 들어서 줄리안 반스가 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림은 호크니의 젊은 시절에 그렸던 그림입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동성애자로 유명하죠. 젊은 시절에 어떤 자신의 성적 욕망, 사랑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너무 동화적으로 예쁘게, 동성애를 이렇게 예쁘게 그린 그림이 있을까? 이 그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8때 찍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사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시간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나이가 들고 죽으리라는, 데이비드 호크니 이 스타 화가도 아티스트도 결국 죽겠죠? 요즘은 뭐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이제 90에 가까우게 되셨죠. 1937년생이시니까.
이 그림도 좋습니다. 추상적으로 동성애를 너무너무 예쁘게 그린 그림. We two boys together cleaning. 좋습니다. 자, 우리는 도킨스가 인생을 살만하게 해준다면서 제시한 목록. 자, 인생의 행복들. 그게 이제 음악, 시, 섹스, 사랑과 과학을 즐기는 가운데 서머시 모음이 옹호한 유머를 갖춰 체념하는 법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장차 더 잘 죽을까? 자, 주제가 나왔습니다. 이 에세이에. 도킨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도 우리 삶을 좀 재미있게 해주는 것, 목록들을 들었습니다. 음악과 시, 섹스, 사랑과 과학 이런 거를 즐기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질문, 이 에세이를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장차 더 잘 죽을 수 있을까? 나는 죽음을 좀 더 잘 받아들여서 죽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에세이의 큰 주제입니다. 도킨스는 다음과 같은 소망을 피력했다. 죽을 때 나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내 생명을 제거하고 싶다. 마치 못쓰게 된 맹정을 떼어내는 것과 똑같이. 자, 이 이야기의 핵심 뭔 것 같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생물학자인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이 스타 과학자가 죽을 때 어떤 상태에서 나는 죽고 싶다? 마취 상태에서 내 생명을 제거하고 싶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락사 하고 싶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지금 이 에세이를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가면 줄리안 반스가 상당히 돌려서 약간 비유적으로 쓰고 있어서 놓칠 수도 있습니다.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가. 안락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되고 있다. 조금씩 유럽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 이야기가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자, 호상이란 뭘까? 알폰스 도데, 브람스, 조르즈 상데, 조르즈 브라크. 도데는 이야기 들었고 브람스는 작곡가이고 조르즈 상데는 소설가이죠. 쇼팽과 연문이 있었던 연인이었던 조르즈 브라크, 입체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피카소와 더불어. 자, 조르즈 브라크가 호상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세이에서 소개해 줍니다. 브라크는 자신의 팔레트를 갖다 달라고 했다. 그리고 고통 없이 조용히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화방의 거대한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수 맨 윗가지들을 흔들림 없이 응시한 채 죽었다. 이 죽음이 가장 좋은 죽음이다. 라는 예로 지금 조르즈 브라크의 죽음을 줄리안 반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나뭇가지들을 보면서 응시한 채 고통 없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생명 연장을 하면서 임종의 순간 간호사 한 명만 남겨둔 채 아까 그 자신의 아버지의 예를 들었죠. 줄리안 반스가. 그런 현대적인 죽음, 병원에서 죽는 죽음이 뭐가 좋아? 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죽음이야? 생명 연장을 한 채 링게를 꽂고 이건 뭐 현대인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들을 반스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행운도 그런 평경도 기대하지 않는다. 아마 나도 아버지처럼 병원에 있다가 한밤중에 죽을 것이다. 에세이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윌리엄 스타이런과 필립 로스는 둘 다
플로베르가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한 말을 금과 옥조 삼아 글을 썼다. 자, 윌리엄 스타이러는 소피의 선택이라는 작품을 쓴 소설가이고, 필리로스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들 중 한 명이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자, 이 두 작가는 플로베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상태로 글을 썼다. 뭘까요? 규칙적이고 평범하게 부르주아처럼 생활할 것. 그러면 격렬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독자들은 살짝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플로베르 이야기란 거는 작가들의 작가가 플로베르입니다. 플로베르가, 심지어 줄리안 반스는 플로베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플로베르가 어떻게 글을 썼는가? 규칙적이고 평범하게 부르주아처럼 생활하면서. 그런데 플로베르는 평생을 부르주아에 대한 증오를 바치면서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부르주아에 대한 증오감으로 작품 활동을 한 사람이 플로베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주아처럼 생활해야 된다. 그러면 어쩌면 격렬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게 소설이라는 예술 장르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반대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시는 규칙적이고 평범하게 부르주아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를 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들레르와 랭보의 예를 들어서도 알고, T.S. 엘리엇은 약간 예외적이죠. T.S. 엘리엇의 모더니즘 같은 시들은 사실은 규칙적이고 평범하게 부르주아처럼 생활하며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어려운 지점들이 들어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길게 이야기는 할 수 없으니까 호크니를 한번 보시죠. 끝없이 나이가 들어서도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규칙적이고 평범하게 부르주아처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국에도 2개의 큰 저택이 있고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부촌에 저택을 갖고 있는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죠. 그러면서 격렬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하고 있다. 이 모순 지점들을 지금 줄리안 반스가 이 플로베르의 말로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에 공감했던 사람들이 윌리엄 스타이런과 필리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 은둔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 플로베르는 어머니의 집에 살면서 사실 부르주아처럼 막 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폐쇄적인 공간, 은둔을 하면서 그냥 생활에만 쫓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작가들의 깊은 이야기라서 이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의식,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볼테르는 자기 맥박을 재다가 마침내 그 순간이 되자 서서히 고개를 젓고는 몇 분 후 죽었다. 몽테뉴의 카탈로그에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죽음이었다. 그렇다고 세상 모든 이가 감명받은 건 아니었다. 자, 위대한 계몽주의자 볼테르는 자기 맥박을 재다가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런 게 위험 있는 죽음이라는 거죠. 위험이 가득한, 역시 볼테르다운 죽음이다. 몽테뉴의 수상록에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훌륭한 죽음인데,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감동을 준 건 아니었다. 보시죠. 당시 파리에 있던 모차르트는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불경한 도적 두목 볼테르가 개처럼 짐승처럼 죽었답니다. 인과응보죠. 모차르트는 볼테르를 굉장히 싫어했던 거죠. 이런 것들 재밌게 지금 이 에세이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나는 내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늘 생각해왔고 늘 내 딴에는 내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자, 자유의지에 대해서 지금 줄리안 반스가 아주 따끔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에 관심이 있고 문학과 예술에 이렇게 감명을 갖고 여기에 쫓아다니시는 분들, 문학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 성향이 강합니다. 제가 볼 때 좀 이상하죠? 자유의지를 믿는다. 나에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선택, 내 의지가 존재한다. 프리 윌이라고 그러죠. 자, 줄리안 반스의 고백입니다. 조금 들어보시죠. 우수한 통찰력과 완벽한 지성을 갖춘 존재가 있어서 인간과 인간의 행위를 지켜본다면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는 인간의 착각에 실소할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 위대한 지성을 갖춘 존재가 본다면 나는 자유의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을 보면서 실소를 하게 된다.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살짝 놀리는 거죠. 위대한 지성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죠. 근데 사실 아인슈타인은 막판에 이 양자역학을 부정하면서 약간 자신을 후퇴시켰죠. 그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내가 이해하는 도덕은 기독교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금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줄리안 반스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진 않지만 그리워하는 신은 당연하지만 서유럽 기독교와 미국의 비근본주의적 하느님이다. 내가 알라나 부처를 그리워하지 않는 건 오딘이나 제우스를 그리워하지 않는 것과 진배없다. 자신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은 과거에 이루어진 교육의 영향 탓이다. 내 자유의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서유럽의 이 기독교적 문화에 익숙해서 내 도덕과 양심, 덕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유전적, 사회적 유전자로 내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이 자유의지에서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하고 있듯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가서야 우리가 과거에 속수무책으로 얽매여 있음을, 기실 과거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자, 이 문장은 문학과 예술을 경도되어서 그 세계에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은 청년들에게는 되게 절망하는 그런 문장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완벽한 착각이라는 약간 패배주의적 태도이죠. 지금 이 문장을 쓴 작가가 누굽니까? 줄리안 반스입니다. 줄리안 반스가 이 위대한 지성, 살아있는 위대한 지성?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나? 어쨌든 위대한 작가죠. 우리 세계에. 이 작가가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실 과거에서 벗어난 적은 한 번도 없음을 알아차렸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패했다? 나는 점잖지만 덜 떨어진 것처럼 보였던 내 가족에게서 벗어났으나 결국 알아차린 건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죽은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든이 되면 이런 생각에 도달하는 것일까? 심지어 줄리안 반스마저? 이렇게 시니컬하고 냉소적인 작가마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치 순수 자유의지를 지닌 피조물인 것처럼 산다. 철학자들과 진화생물학자들은 그건 대체로 허구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마치 기억이 건물 구조가 튼튼하고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구성된 수화물 임시 보관소나 되는 것처럼 산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일으키게 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조금 더 보시죠.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망상을 단념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모양이다. 줄리안 반스의 역시 자유의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무화하려면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을 살펴야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우리의 철저한 주관의 산물인 양 살아갈 것이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모순적으로 이 자유의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인간의 운명이다. 액션 페인팅이라는 예술로 파문을 일으켰던 잭슨 폴록입니다. 어쩌면 세계는 우주는 우연적인 것이 아닐까? 신의 질서가 아닌 그냥 우연히 흩뿌려진 빅뱅으로 인해서 그냥 태어난 생겨난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어준 그림들입니다. 과학과 철학과 예술이 함께 가고 있죠. 종교가 어떤 주장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행동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불이 엄전하다고 주장하는 사제가 있건 없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10중 8구 전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지금 줄리안 반스의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과거, 교육, 여기에 규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교육제도 속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종교적 영향을 받았고 그 학문적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또한 이 사회 속에서 유행하는 요즘 그 사회적 유전자 밈이라는 도킨스가 이야기했던 그 밈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 줄리안 반스가 노년에 쓴 이 에세이에서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대단히 허무적인 내용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허무가 진짜 그냥 안타까운 허무일까? 이건 우리 독자들한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영혼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자, 죽음에 관하여 쓴 이 책. 이 책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자 가족 회고록입니다. 이러면서 이 에세이가 끝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했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형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이 줄리안 반스가 했을까? 그건 아까 이야기했던 알퐁스 도테가 썼던 비망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내, 가족들이여 안녕. 그리고 나 자신이여 안녕. 마치 이 알퐁스 도테가 쓰는 비망록처럼 지금 줄리안 반스가 이 책에서
자신을 사랑해준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듣고 나면 마음이 대단히 따뜻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줄리안 반스도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죽을 거니까, 죽음을 피해가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 마지막 회고록을 남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줄리안 반스의 신작 에세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 이게 출판사가 지금 번역한 건데 이게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 제목, 작가가 쓴 원 제목과 Nothing to be frightened of와 그렇게 뭐 괜찮은 제목 같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는데 그럼 이게 끝인가? 그래서 제가 그 줄리안 반스가 한국에 그 EBS와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소개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삶이라는 길을 가는데 그 옆에 철로가 있는 거예요. 철로 위로는 죽음이라는 기차가 달리고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기차가 당신 쪽으로 방향을 틀겠죠. 죽음은 친구가 될 수는 없지만 항상 그곳에 있죠. 나이가 드니 죽음의 기차가 늘 옆에 있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두려움은 줄었죠.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코로나 시기를 경험한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죠. 또 몸이 노쇠해지면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몸이 힘들고 여기저기 아프게 되면 받아들여야죠.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 담긴 인터뷰입니다. 다행히 영국 정부가 안락사 허용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위스나 벨기에에 갈 필요가 없죠. 저는 항상 제 마지막 여정이 스위스 도시 외곽의 허름한 창고나 벨기에에 있는 좀 더 인간적인 장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곳이 어디든 제 마지막 말은 이걸 겁니다. 한 잔 더 할게요. 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줄리안 반스는 어떤 죽음을 원하는가? 도킨스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던 이야기, 전신 마취 상태에서 맹장을 떼내듯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고통 없이 죽고 싶다. 죽음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무엇으로서? 자유의지로서. 자유의지가 내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런 것 따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나는 내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나에게 있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강한 메시지가 앞 에세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비유로 담겨 있어서 잘 읽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줄리안 반스는 만약 영국 정부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나는 말년에 내가 내 자유의지로 스위스나 벨기에 가서 안락사로 죽을 거야. 나 우리 아버지처럼 병원에서 마지막에 생명임문장을 하면서 가족도 없이 어두운 밤에 그냥 간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고 싶지는 않아. 차라리 돈을 내고 안락사를 선택해서 그곳에 가서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한 한 잔을 마시고 죽고 싶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텍스트, 줄리안 반스의 에세이,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스위스에 가서 죽는 것, 이거는 될까요? 아마 안 될 거라고 법적으로 여겨지는데, 종교적으로는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저는 이 에세이를 읽으면서 상당히 놀랬다. 여러 가지 현대의 철학의 문제, 종교의 문제, 과학의 문제, 예술의 문제를 들고 와서 이 노 작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그 결론이 안락사다?
충격적이죠. 잘 생각해 보시라. 자, 좀 상대적으로 무거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읽는 토끼, 웃으면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읽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읽는 방식도 있으니까 제가 한 이야기에 너무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 걱정이 돼서 높아심에 이 말을 남기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3부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